이혼만 하면, 그 사람 하나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이를 악물고 참아낸 끝에 내린 결정이었으니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지요. 도장 하나만 찍으면 내 인생의 모든 그늘이 걷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만의 봄이 올 거라고요. 제 나이 올해 80입니다. 이렇게 다 늙은 할머니가 무슨 사랑 타령이냐 하시겠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에 관한 이야기지요. 한 사람이 평생을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누구 밥상 차릴 일도, 누구 눈치 볼 일도 없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새 셋방으로 짐을 옮겼지요. 그런데 그 도장을 찍고 꼭 10달 뒤, 저는 제 두 발로 그 미워하던 사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던 사람을 무엇이 그렇게 다급해서 다시 찾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집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제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가 상상하던 그 어떤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그 문을 열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일들을 빠짐없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분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그 사람 영호 씨를 처음 만난 건 21살 봄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났지요.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까요. 두 번 만나고 어른들끼리 나를 잡았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좋아해 본 적 없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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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룹.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무뚝뚝하다는 말로는 다 못할 만큼 속을 도무지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신혼 첫날 밤에 그 사람이 제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밥은 제때 차려라.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4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기억이 손에 꼽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때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시부모 모시고 아이 낳아 키우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 사람 양말 한 짝까지 손으로 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손으로 여기셨고 저는 그 집에서 제 이름을 잃어버렸지요. 순자가 아니라 그저 아가, 며느라, 나중엔 준영 엄마로만 불렸습니다. 시집 온 첫 해 추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어머니는 사흘 전부터 저를 부엌에 붙들어 앉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고 차례 음식을 산더미처럼 차렸지요.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힘들다는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꺼냈다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핀잔이 돌아왔으니까요. 차례를 지내고 나면 시아버지와 영호 씨를 비롯한 남자들은 안방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 빠진 나물 한 접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영호 씨가 당신도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했더라면 저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단함을 잊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난히 엄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행주를 빨아 너는 방식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으셨고 장을 담그다 조금만 짜도 친정에서 뭘 배웠냐며 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영호 씨가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기를 바랐지만 그 사람은 늘 못 들은 척 신문만 넘겼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시리게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도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채바느질을 배운 적이 있어서 언젠가 작은 옷 수선집이라도 차리고 싶었지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새 신발 한 켤레 사 신어보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영호 씨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사냐. 집안 살림이나 잘해.
그 한마디에 제 작은 꿈은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시들었습니다. 그 시절 제 유일한 숨구멍은 옆집 영자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집 온 영자는 빨래터에서 만나면 서로의 멍든 마음을 털어놓는 사이였지요. 순자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영자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대답 대신 그저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어렸고 우리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가 매정하기만 한 사람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첫 아이를 가져 입덧이 심하던 때 한겨울 새벽에 그 사람이 어디선가 귤을 한 봉지 구해다 머리맡에 놓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게 그 사람 마음인 줄도 모르고 말이라도 좀 다정하게 하지 하고 속으로 원망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 귤 한 봉지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을 차례로 모시고 보내드리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연탄을 갈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삶고 밤이면 떨어진 옷을 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거울 속에는 주름진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춘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영호 씨는 밖에서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일을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라 했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입을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열 마디를 안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로 잘라버렸고 아이들 일도 다 제 몫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같이 웃어주지 않았고 제가 아파 누워 있어도 약 한 봉지 사다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둘째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뱃속에서 7달을 키운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저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제 등을 한번 쓸어주기는커녕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만 던지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 사람과는 마음을 나눌 수 없겠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우리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영호 씨 혼자 벌어 네 식구가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저는 남의 집 영바느질을 몰래 받아다 밤마다 미싱을 돌렸습니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준영이 학원비를 대고 미경이 교복을 맞췄습니다. 영호 씨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지요. 다만 월급날이면 봉투에서 제 몫이라며 얼마간을 따로 떼어 말없이 밥상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준영이는 아버지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미경이는 아예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영호 씨는 자식들에게도 무뚝뚝하기는 매한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이면 그 사람이 슬그머니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나오는 걸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밤에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손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때는 저만 알고 있었지요. 준영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그 사람이 다니던 공장이 어려워져 한동안 일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영호 씨는 부쩍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가 담배를 태웠습니다.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못 먹여 살릴까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끙끙 앓았던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의 등을 한 번도 다독여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제 서러움에 갇혀 그 사람의 외로움을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는 둘 다 외로웠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서로에게 손을 내밀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차가워서 외로웠고 그 사람은 저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라서 외로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 벽을 허물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결혼 25주년이 되던 해 미경이가 큰맘 먹고 우리 부부에게 온천 여행을 보내준 적이 있었지요. 단둘이 떠난 그 여행에서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번만큼은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온천에 가서도 말없이 텔레비전 뉴스만 들여다보았고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닫았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날을 떠올리면 그 사람도 그 침묵 속에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저는 그 사람의 침묵을 읽어내지 못했고 그 사람은 제 마음을 풀어줄 말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준영이와 미경이가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재미로 저는 견뎠지요. 준영이가 대학에 붙던 날, 미경이가 시집 가던 날, 그 사람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저는 혼자라도 기뻤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메마른 결혼을 하지 않기를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평생 일터에 매여 있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그 무뚝뚝함이 갈 곳을 잃고 온통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 차려야 했고 국이 식었다, 반찬이 짜다, 간섭이 늘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종일 앉아 리모컨만 쥐고 있으면서 제가 친구라도 만나러 나가려 하면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요. 그 무렵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산 거지?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순자라는 사람을 위해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었구나.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먼저 혼자가 된 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누구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누구는 황혼 이혼을 했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찌나 홀가분해 보이던지요. 여행도 다니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심을 굳힌 건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끙끙 앓으며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방문을 빼꼼 열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녁은 안 차리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4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끝까지 밥상이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다음 날 저는 자식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이혼할란다. 준영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겠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눈치만 봤고, 미경이는 그래도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도 이제 좀 행복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영호 씨는 의외로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저는 그 말이 그 사람이 평생 제게 했던 무관심의 마지막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붙잡지도 않는구나. 끝까지 나를 이렇게 쉽게 놓아버리는구나 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천장을 바라보던 긴 침묵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저는 그때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니까요. 이혼 도장을 찍기까지의 그 몇 주 동안 그 사람은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마누라가 떠난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한마디 만류의 말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를 떠올리면 그 사람의 행동에는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그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들었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한번 눈이 떠져 보니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제 짐 보따리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땐 그저 저 사람이 무슨 짐이 빠졌는지 따지려는 게로구나 싶어 다시 누웠습니다. 이혼하기 전날 밤 저는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생의 마지막 밥상이라 생각하니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청국장을 끓이고 갈치를 굽고 콩나물 무침을 무쳤습니다. 그날따라 그 사람은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을 오래오래 씹으며 가끔씩 젓가락을 멈추고 그릇을 한참 들여다 보았지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평생 먹던 맛이라 익숙해서
그러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밥상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잘 자라였습니다. 평소엔 인사 한마디 없이 등 돌리고 눕던 사람이 그날만은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조차 내일 도장 찍으러 가야 하니 잠 푹 자라는 소리인가 하고 빗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미움에 사로잡히면 상대의 어떤 호의도 그 미움의 색깔로 물들여 버리는 법이지요. 저는 그날 평생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넨 다정한 인사를 끝내 받아주지 못한 셈입니다. 이혼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작은 새빵 하나를 얻어 짐을 풀고 늦잠도 자보고 밥은 대충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도 제 마음대로 돌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깼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 홀가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저녁상을 차리던 손이 갈 곳을 잃으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난 반찬을 차려도 모래알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온 방을 가득 채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40년을 옆에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잤는데 그 숨소리가 사라지니 방이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의 숨소리마저 그리울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없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 보려고도 했습니다. 준영이네 집에 며칠가 있었지요. 손주들 보는 재미라도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어머니 편히 계세요 하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제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라도 해줄라 치면 어머니, 애 교육에 안 좋아요 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하루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신데? 글쎄, 나도 모르지. 이혼까지 하셨는데 이제 어디 가시겠어? 아니, 그럼 우리가 평생 모셔야 한다는 거야? 아버님은 멀쩡히 계신데 왜 우리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화장실도 못 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밤에 저는 제 방, 아니, 손주방을 빌려 쓰던 그 작은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었을까? 평생 누구의 짐도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의 짐이 되어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핑계를 대고 짐을 싸서 제 셋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셋방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어느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온 제가 이제 그 어떤 이름표도 떼어버린 빈 사람이 되어 앉아있는 기분이었지요. 자유롭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해 첫 명절은 더더욱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석날 아침, 저는 작은 새방에서 혼자 송편을 빚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빚다 보니 어느새 한솥 가득이었습니다. 평생 한솥 가득 빚는 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지요. 그 송편을 누구에게 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솥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차린 그 많은 명절상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제 송편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사무칠 줄 몰랐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여사라는 분이 그날 우연히 저를 보고는 자기 집 차례 음식이라며 한 접시 가져다 주셨습니다. 혼자 명절 보내시면 어떡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의 집 며느리 노릇, 며느리 어른 노릇을 다 하고 살았는데 늙어서 옆집 사람의 동정을 받는 신세가 되어 있더군요.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 그저 슬펐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긴 세월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싶었지요. 영자가 그 무렵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빨래터에서 함께 한숨 쉬던 그 영자 말입니다.
영자는 평생 그 무뚝뚝한 자기 남편하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살고 있었지요. 영자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순자야,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답하고 싶었습니다. 영자야, 사실은 나도 용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야. 그저 더는 못 견뎌서 한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네가 부럽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고 두려움이 손목을 붙들었지요. 저쪽에서 쓸데없이 왜 전화했냐 한마디 하면 저는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한마디를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그 사람이 평생 좋아하던 청국장 재료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갔지요. 두 봉지를 사들고 새방에 돌아와 평생 끓이던 손길로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그 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우는데 갑자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청국장을 누구에게 떠다 주나. 저는 그 청국장을 그릇에 떠다 식탁 위에 두 그릇을 놓았습니다. 한 그릇은 제 앞에, 한 그릇은 빈 의자 앞에. 그러고는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그 빈 그릇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저는 작은 일들에 더 자주 무너졌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도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막막했고, 형광등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사다리에 올라가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그런 일은 그 사람이 말없이 해주던 일이었지요. 저는 그 사람의 그 손길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그 손길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때는 늘 모자라 보이지만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채워주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 법인 것 같습니다. 미경이는 사정이 더 딱했습니다. 그 애는 시집살이가 호된 데다 남편 사업까지 기울어 제 한몸 건사하기도 벅찼지요. 그런 딸에게 차마 외롭다는 말을,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 지금 바빠. 이따 할게. 하면 그 이따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는 제가 꿈꾸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노래교실에 한번 나가봤지만 짝지어 다니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자꾸만 겉돌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도 집에 돌아오는 길은 늘 혼자였고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혈압약을 타러 가는 길도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곁에 앉아 있는데 저만 빈 의자 옆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봉지를 손에 쥐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옛날 우리 집 근처를 일부러 한 바퀴 돌았습니다. 멀리서 그 골목 입구만 잠깐 보고 가려고 했는데 발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차마 대문 앞까지는 가지 못하고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그 집 지붕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붕 위에 푸른 이끼가 그새 덮여 있더군요. 그 사람이 평생 봄, 가을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붕을 손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 지붕을 누가 손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에서 우연히 옛 이웃 한 분을 만났습니다. 준영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내요? 하시는데 저는 차마 이혼했어요. 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하셨지요. 다 알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동네 소문이 어떤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집 마누라가 늙음하게 영감 버리고 나갔다더라. 그런 말이 등 뒤로 따라붙고 있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집에서의 40년은 분명히 제가 견딜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또 그 집을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나오는 방식이 달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움만 쌓아두고 도망치듯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 앉아 그동안 못한 말을 다 해보고 나왔어야 했다고요. 그랬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가슴 한가운데 큰 구멍이 뚫린 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 무렵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그러면 다시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의 새벽이라는 게 그렇게 길고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지요. 그 긴 새벽마다 저는 자꾸만 옛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일은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떠올랐고 미운 일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 없이 혼자 왔더군요. 손에 약봉지와 죽 한 그릇을 들고요. 엄마, 며칠 와 계실래요? 처가 친정 가서 며칠 비웠어요. 그 말이 어찌나 미안하고 또 고맙던지요. 며느리 없을 때 와 있으라는 그 배려가 한편으로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아들의 처지가 안쓰러워 가슴이 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다. 너희 부부 사이만 좋으면 됐다.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영이가 돌아간 뒤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영호 씨의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혼하고 짐을 옮길 때 어쩌다 섞여 들어온 것이었지요. 누렇게 변색된 그 손수건을 손에 쥐자 그 사람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담배 냄새와 빨래비누 냄새가 섞인 그 익숙한 냄새. 저는 그 손수건을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지면 미워하던 사람의 손수건 한 장으로 위로를 받으려 들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워질수록 자꾸만 영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미운 기억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요. 제가 김치를 담그면 가장 먼저 손가락으로 집어 먹어보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나간 저를 정류장까지 마중 나와 말없이 우산만 내밀던 모습, 제가 아끼던 화분이 시들면 슬그머니 물을 주던 그 무뚝뚝한 손길, 그런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기만 했던가? 아니면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저 기대고 싶었던 마음을 가려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잘 헤어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몸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길을 가다 그 사람과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고 그이가 좋아하던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옛날 살림집의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신문을 보던 자리, 제가 빨래를 개던 마루, 명절이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마당. 그 풍경 속에는 늘 그 사람의 그 등 돌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울 땐 그 등이 그렇게 야속했는데 외로워지고 보니 그 등마저도 그리워졌습니다. 그 등이 있었기에 우리 집이 집답게 보였다는 사실을 그 등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옛 사진첩을 한번 꺼내본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지요. 사진 속의 그 사람은 늘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도 그 사람은 카메라가 아니라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얼굴이 사진 속에서는 늘 저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사진을 찍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카메라보다 저를 먼저 본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날 그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단풍 구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배우자와 함께 짝지어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만 혼자 버스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빈자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요. 단풍이 아무리 곱고 햇살이 아무리 따뜻해도 옆에 함께 보아줄 사람이 없으니 그 풍경이 다 색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단풍을 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빈 의자만 자꾸 바라보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 밤, 저는 잠을 자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꿈에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가가서 무어라 말을 걸어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지 않더군요. 제가 자꾸자꾸 부르는데 그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어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야 한다. 한 번이라도 마주 앉아 이야기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그저 그 얼굴이라도 한 번 봐야 한다. 10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살이 심하게 와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40년 전 그 사람이 천장을 바라보던 모습이, 그리고 둘째를 잃고 제가 누워 있던 그 방의 천장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아,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구나. 미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평생 옆에 있던 사람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구나. 저는 그 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고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정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사람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 한 사람쯤 떠오르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미워했지만 사실은 그립던 사람, 자존심 때문에 차마 먼저 손 내밀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그 집 대문을 열고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옛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손에 든 작은 보따리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청국장 한 통과 갈치 한 손, 그리고 새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지요. 무얼 가져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평생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던 것들을 챙겼습니다. 마치 잠깐 친정에 갔다 돌아오는 새댁처럼요. 정말 우스운 일이지요. 40년을 살고 이혼까지 한 마누라가 친정 다녀온 새댁 흉내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다니던 시장,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명절이면 함께 갔던 작은 떡집. 그 모든 풍경이 저를 향해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거니? 왜 그때는 그렇게 미워했니? 왜 그렇게 멀리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거니? 저는 그 물음들에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입구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더군요. 한 발만 내디디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한 발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무어라 첫인사를 건넬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을지, 혹시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보니 동네는 그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낯익은 집들 사이로 새 건물이 들어섰고 우리 옆집이던 영자네 집은 헐리고 다세대 주택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대문도, 빛바랜 우편함도, 마당 한쪽에 서 있던 감나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군요. 다만 그 모든 것이 40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옛집은 그대로였습니다. 40년을 산 그 집, 제가 시집와 처음 발을 들였던 그 마당,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슨 낯으로 그 사람을 보나,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나, 외로워서 돌아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그 무뚝뚝한 얼굴로 쓸데없는 소리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마당에 들어서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늘 정갈하던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제가 가꾸던 화단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 제 목소리가 빈 마당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의 물건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살던 김씨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준영 엄마, 이제 오면 어떡해.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김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 눕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혼하기 한참 전 정년퇴직을 하고 부쩍 무뚝뚝해지고 짜증이 늘었던 그 무렵에 그 사람은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도 저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마누라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 병든 늙은이 수발까지 들게 하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혼해 주는 거라고. 자네 자유롭게 살라고 일부러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장을 바라보며 침묵하던 그 긴 시간이 내 뜻대로 해라 하던 그 한마디가 그제야 다른 의미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사람이 택한 가장 그 사람다운 방식의 마지막 배려였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맡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꿈에도 몰랐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퇴직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매달 조금씩 제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 맨 앞장에는 그 사람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이거라도 받아라. 그 옆에는 손수건에 곱게 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 찍은 빛바랜 사진, 준영이 돌잔치 사진, 미경이 시집 가던 날 제가 한복 입고 웃던 사진. 그 무뚝뚝한 사람이 그 사진들을 닳도록 들여다본 듯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날 순자가 제일 예뻤다. 그리고 공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입으로는 한 번도 하지 못한 말들을 그 공책에 적어 두었던 겁니다. 글씨가 서툴러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오늘 순자가 김치를 담갔다. 맛있다는 말을 못했다. 다음엔 꼭 해야지. 오늘 순자가 둘째 생각에 우는 것 같았다. 등을 쓸어주고 싶었는데 손이 안 나갔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순자에게 말하면 평생 또 나 때문에 발이 묶일 거다. 그건 안 된다. 오늘 순자가 이혼하자고 했다. 잘 됐다. 이제라도 저 사람을 놓아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미안하다, 순자야.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서. 공책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몸이 많이 안 좋다. 순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보고 싶다는 말은 못하겠다. 그 사람 행복하면 그만이다. 나는 이제 됐다. 저는 그 마지막 한 줄을 읽고 공책을 안고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을 미워하던 사람의 마지막 마음이 이렇게 저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다른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쓰던 빗 하나, 닳도록 들여다본 듯한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약통이 있었습니다. 약통 안에는 영호 씨가 마지막까지 드시던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라벨을 들여다보니 한참 전부터 드시던 약이라는 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살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매일 그 약을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혼자 약을 삼키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보고도 그저 영양제려니 하고 넘긴 게 아니었을까요?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고 단걸음에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방에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애의 눈도 빨갰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하고 준영이는 무릎을 꿇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몇 번을 당부하셨어요.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엄마는 평생 우리 다 돌보느라 자기 인생 한 번을 못 살았는데 늙어서까지 자기 병수발로 발목 끼게 할 수는 없다고. 그게 자기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너는 왜 엄마한테 안 알려줬니? 한 번이라도 말해줬어야지. 준영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준영아, 네 엄마한테 알리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뜻을 따라야 한다고 어느 게 맞는지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아들을 탓할 수도,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저 자신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서툴렀고,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투른 사랑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 결과 가장 사랑했을지도 모를 사람을 가장 외롭게 보내드린 셈이 되었지요. 준영이가 그러더군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엄마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평생 순자 손에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자기는 표현을 못했지만 마누라 손맛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부엌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 자리에 엄마가 서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평생 한 번도 그 사람 입에서 듣지 못했던 그 칭찬들을 뒤늦게 아들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칭찬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그 사람의 옷장을 열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살 때 그대로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 한 칸에는 제 옷도 그대로 걸려 있더군요. 제가 두고 간 옷 몇 벌을 그 사람이 한 번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마치 제가 잠깐 어디 다녀올 사람인 것처럼 말이지요. 그 옷걸이 옆에는 새 옷 한 벌이 비닐도 뜯지 않은 채 걸려 있었습니다. 제 치수의 한복이었습니다. 준영이가 말하길 그 사람이 작년 제 환갑이 가까웠을 때 미리 사다 둔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풀려서 돌아오면 환갑상 차려 드리려고 그러셨대요. 저는 그 한복을 끌어안고 또 무너졌습니다. 차마 입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옆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봉투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씩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한 다음 달부터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통씩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붙이지도 못한 편지를요.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잘 지내는지, 새방은 따뜻한지, 보일러 잘 돌아가는지, 새 동네 사람들은 다정한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물을 자격이 없다. 그저 잘 지내라. 두 번째 편지에는 오늘 비가 많이 왔다. 너는 우산 잘 챙겨 다니는지, 평소 우산을 잘 잃어버리는데 이제는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다니는지. 세 번째 편지에는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다. 42년이다. 너는 한 번도 기억해주지 않았다고 나를 원망했지. 사실은 내가 매년 마음속으로는 기억했다. 그저 말로 못했을 뿐이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 늦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봉투 속에 갇혀 끝내 저에게 닿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책상 서랍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 도착하지 못한 편지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보냈지만 닿지 않은 마음, 받았지만 열어보지 못한 마음, 그렇게 어긋난 두 사람이었지요.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엄마, 이건 듣기 힘드실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엄마가 혹시 돌아오시면 들려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손이 떨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그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그 테이프를 작은 카세트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사람의 거칠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듣고 있느냐? 나는 말이 서툰 사람이다. 평생 너한테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다. 미안하다. 너랑 살면서 내가 제일 좋아한 건 네가 부엌에서 콩나물 다듬으면서 흥얼흥얼 노래 부르던 그 소리였다. 그 노래 들으려고 일찍 들어왔던 적도 많다. 너는 몰랐겠지. 나도 말 못했으니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부터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란다. 잘 살아라, 순자야. 저는 그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인사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도착하기는 했지요. 저는 그 공책을 끌어안고 빈방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40년을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40년을 서툴게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표현할 줄 몰라서 배운 적이 없어서 그저 마음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겼던 거지요. 그리고 저는 그 서툰 사랑을 끝내 읽어내지 못한 채 평생 그 사람을 원망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면 말로도 했어야 했고 아플 때 손도 잡아줬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저를 40년 동안 외롭게 만들었고 그 외로움은 핑계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서툴렀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고 저는 사랑을 읽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40년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가닿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비극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저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 배웠던 그 시절의 슬픈 이야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길은 자식들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뒤늦게 아버지의 병을 알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그땐 이미 늦은 뒤였지요.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불렀다고 김씨 아주머니가 전해주었습니다. 순자, 순자 하고요. 저는 그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저는 한참 뒤에야 들었습니다. 준영이는 그날 저에게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엄마 마음 다시 흔들면 안 된다고, 모르는 채로 살게 두라고, 그게 자기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거짓말이라고 그러셨어요. 준영이는 그 말을 전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는 길까지 저를 자유롭게 두려고 거짓말을 부탁했던 겁니다. 살아서 한 거짓말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부탁했지요. 영자가 한참 뒤에 찾아왔습니다. 영자도 어디서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빈손으로 와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다. 미운 게 아니더라. 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인 거더라. 우리 영감도 가고 나서야 알았어. 그 자리가 비고 나서야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겠더라. 영자는 그 한마디를 하고 또 한참 제 손을 잡았다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영자가 했던 그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저를 미경이가 나중에 그 사람이 잠든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40년을 함께 살고도 끝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져간 청국장 한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한 번도 따뜻한 마음으로 끓여준 적 없던 그 청국장을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영호 씨, 미안해요. 당신 마음 못 알아봐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짐만 싸들고 나가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부른 내 이름을 끝까지 못 들어줘서 미안해요.
평생 못한 말을 그 사람이 더는 들을 수 없게 된 그곳에 와서야 겨우 했습니다. 미경이가 옆에서 저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과하는 그 모습을 자식이 지켜보는 마음이 어떠했을지 저는 차마 미경이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이면 그 사람의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거칠고 쉰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늙은이의 마음이 얼마나 가엾고 또 우스운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저를 찾아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린 건 엄마 인생 살라고 그러신 거잖아. 엄마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아버지가 거기서 더 마음 아프시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게 제 인생인데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마저 헛것이 되는 셈이지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사진 앞에 앉아 안부를 묻는 게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영호 씨도 거기서 잘 지내요? 그렇게 혼잣말처럼 인사를 건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는 그 사람에게 매일 말을 거는 늙은이가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그 사람과 못다한 이야기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평생 못한 대화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보는 거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습니다. 자식의 위로가 아무리 따뜻해도 직접 건네지 못한 말 한마디의 무게는 그대로 남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을 보내드린 뒤로 저는 한동안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시선이 무거웠고 누가 안부를 물으면 무어라 답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마누라와 먼저 보낸 아내는 분명히 다른 자리인데 저는 그 두 자리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뒤로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제 앞에서는 말을 아꼈지요.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애도 무언가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김장철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김치를 담갔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더군요. 묻지 않아도 미안하다는 말이 그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모르는 척 같이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날 우리 둘은 평생 처음으로 한마음으로 무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경인의 사정도 그 무렵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사위가 다시 일자리를 잡았고 손주 녀석이 학교에서 좋은 일도 생겼지요. 미경이는 자주 전화를 걸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며칠 계시다가요 하더군요. 저는 가끔 미경이네 집에 가 며칠씩 있다 오곤 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와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제야 잠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빈 방의 정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막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통장의 돈은 저는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미경이네를 조용히 도왔고 남은 것으로는 그 사람과 저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해서 마음을 표현할 여유조차 없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 세대만큼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세월이 흘러 저는 이렇게 여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정류장에서 우산을 내밀던 그 손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공책에 꾹꾹 눌러 쓴 글씨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마시라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무뚝뚝하고 답답해도 어쩌면 그 침묵 속에
당신이 미처 읽지 못한 마음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오늘 하세요. 그 말을 건넬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으니까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후회로 남습니다. 저는 그 후회를 20년째 안고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는 후회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이어서 보세요.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들려드린 것보다 더 깊고 더 가슴 시린 한 사람의 사연입니다.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분명 오늘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 영상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내 이름은 순자입니다. 올해 75이 되었지요. 평생을 시장 한 귀퉁이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그며 그렇게 40년을 버텼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지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그 고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그 아들에게 평생 모은 재산 15억을 모두 넘겨준 지 정확히 석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깔끔하게 인쇄된 요양원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지요. 그날 며느리의 얼굴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사를 읽는 것처럼 말투가 매끄러웠어요. 어머니,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나는 그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마지막 선물, 그 네 글자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내가 시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절여온 그 김장독 같은 인생이 며느리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지요. 15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들어간 순간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모두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나 어머니가 결국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진심을 담아 댓글에 적어주세요. 분명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녀에게 바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그 요양원 책자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평생 묻어두었던 비밀이 어떻게 그 집안을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한 평범한 노파의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한 번쯤은 무겁게 내려앉을 테니까요. 내 남편은 내가 42이 되던 해에 먼저 떠났습니다. 작은 운수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기울어 결국 빚만 남기고 세상을 등졌지요. 그때 우리 아들 민호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던 아이였지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 학교에서 자주 싸우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만 믿고 따라와줘. 그날부터 내 인생은 오로지 아들 하나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보증금이 모자라 친정 어머니의 폐물까지 팔았지요. 가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2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를 골랐습니다. 가장 싱싱한 것을 고르려면 새벽 시간을 놓치면 안 됐거든요. 손이 시려 갈라지고 발은 퉁퉁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손님 앞에서 우는 얼굴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호는 그런 어미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하던 아이도 점점 철이 들었지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새벽에 가게에 나와 김치통을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번듯한 직장을 얻으면 나는 그제야 허리를 펴고 살리라고. 그 다짐 하나로 그 긴 세월을 견뎠습니다. 민호는 결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나는 가게 뒷문에 기대 한참을 울었지요. 기쁨의 눈물이 그렇게 짠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대학을 마친 민호는 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0이 되던 해에 한 여자를 데려왔지요. 이름은 지영이었습니다. 외모도 단정하고 말씨도 부드러웠지요. 나는 그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에게 시집 와주는 색시가 어디 그리 흔하겠습니까? 결혼식 날 나는 신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지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을 나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명절마다 집에 와 음식을 함께 만들었고 내 생일에는 작은 선물을 챙겨주었지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우리 집에서 했습니다. 나는 그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기저귀를 빨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내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니, 정말 친엄마처럼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 40년 같은 세월을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손주 준영이가 7살이 되던 해, 민호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작은 회사를 차린다는 것이었지요.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의 가게에 권리금까지 보태 3억을 마련해 줬습니다. 민호는 그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약속했습니다. 엄마, 이 돈은 반드시 갚을게요. 사업이 자리 잡으면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나는 그 약속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 어미가 너한테 바라는 게 어디 돈이겠냐고 했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정말로 잘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역 회사로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도 그 분야가 호황을 맞았던 거지요. 3년 만에 회사 규모가 10배로 커졌고 민호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며느리는 외제차를 몰기 시작했고 손주는 비싼 사립학교에 들어갔지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저 웃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으니까요. 가게도 정리하고 아들이 마련해준 작은 빌라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 미리 증여해 두는 게 절세 면에서도 유리하대요. 나는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세금이 어떻고 증여세가 어떻고 하는 말들이 어려웠지요. 그저 아들이 하라는 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며느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옆에서 친절하게 서류를 짚어주며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알려주었지요. 그날 내가 넘겨준 것이 15억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모은 돈, 가게를 정리하며 받은 권리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작은 땅을 처분한 돈까지 모두 합친 액수였지요. 나는 솔직히 그 숫자가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였을 뿐 나에게는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도장을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아들 부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요. 명절에 자주 오던 며느리가 어쩐지 일이 바쁘다며 발길을 줄였습니다. 손주가 학원이 많아 집에 데려오기 힘들다고 했고요. 민호도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라거나 손님이 와 있다며 짧게 끊기 일쑤였지요. 나는 그저 사업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을 어찌 매일 곁에 두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가 혼자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차를 끓였지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차를 마시지 않고 그저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만에 며느리가 종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요양원 안내 책자였지요.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니 챙겨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 같았지요. 여기는 정말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또래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나는 그 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외로움이 숨어 있을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걸 알고 있니? 내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어머니. 사실은 저희 둘이 오래 상의했어요. 어머니께 가장 좋은 길이 뭘까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상의했다고 했지요. 그 오랜 상의 끝에 나온 결론이 어머니를 시설로 보내는 것이라니. 15억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주세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지요. 천장의 무늬가 마치 내 인생처럼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보낸 그 새벽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아들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던 그날의 햇살까지. 그 모든 것이 결국 요양원 책자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었을까요?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평생 친구이자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영숙이었지요. 영숙은 작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장 통해서 40년을 함께 늙어온 사이였지요. 영숙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책자 이야기, 그리고 그 석 달간의 변화에 대해서요. 영숙은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순자야, 너 진짜 그 돈을 다 줘버린 거니? 도장을 찍기 전에 나한테 한마디만 했어도. 영숙은 자기 사촌 동생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촌도 아들에게 집을 미리 증여했다가 그 후로 자식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분은 화병으로 자리에 누웠고 마지막에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떠나셨다는 겁니다. 영숙은 내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너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아. 그 통화를 끝내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그 말. 살아갈 날이 아직 많다는 그 말. 나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 요양원 책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의 웃음이 어쩐지 그날따라 더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앞에 서봤지요. 거기에는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거울 속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천천히 입을 열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너는 평생 누군가에게 굴복한 적 없는 사람이다. 시장 사람들이 자릿세를 올리려 할 때도, 빚쟁이들이 가게 문 앞에 서 있을 때도 너는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천천히 허리를 폈지요.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만큼은 40년 전 그 시장 골목에 서 있던 젊은 어미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사랑이고 도리는 도리입니다. 그 두 가지를 헷갈려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지요. 내가 젊었을 때 시장에 자주 오시던 변호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만든 깍두기를 유난히 좋아하셨지요.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회색 양복 차림으로 가게 앞에 나타나 깍두기 한 통과 멸치볶음을 사 가시곤 했습니다. 점잖으신 분이었지요. 한 번도 값을 깎으려 하지 않으셨고 거스름 돈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순자 씨,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법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 명함을 잘 간직해 두세요. 그때 받은 명함을 나는 아직도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해버린 종이였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만큼은 아직 또렷했지요. 나는 그 명함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점잖은 말투, 그리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려 했던 그 마음씨까지요.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처음부터 알아보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인연이 있던 분을 찾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 변호사는 이미 은퇴하셨더군요. 하지만 그 아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다음 날 그 사무실을 방문했지요. 사무실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묵직한 나무 문이 보였고 그 위에는 옛날 그대로의 변호사 사무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함을 보더니 잠시 표정이 부드러워졌지요. 아버님께 깍두기사 드리시던 분이시군요. 어렸을 때 저녁 식탁에 그 깍두기가 자주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낯선 사무실, 낯선 사람 앞이지만 어쩐지 오래된 인연이 그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차를 한 잔 내주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지요. 15억을 증여한 경위, 그 후 석 달 동안의 변화,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온 요양원 책자까지 모두요. 변호사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다 듣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반적인 증여라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부담부 증여와 부양 의무에 관한 법리였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그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경우 증여를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었지요. 다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식 측에서는 분명 부양 의무를 다하려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것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15억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살아온 평생이었지만 마지막만큼은 두 발로 서서 떠나고 싶었으니까요. 변호사에게 그 말을 했더니 그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함께 차근차근 해봅시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편에 서줄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든든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지요.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노인들, 손주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할머니, 시장 입구에서 바삐 움직이는 상인들,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지요. 이제는 한 명의 순자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으로 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요양원 책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일부러 매일 그 위에 가계부를 펼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찾아와 퇴근할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 그러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퇴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조해지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한 번은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두고 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친정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지요. 나는 그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 친정과의 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자료를 모았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 아들과의 통화 기록, 명절에 오지 않은 흔적, 손주가 우리 집에 발길을 끄는 시점까지 모두 기록했지요. 변호사는 작은 수첩 하나를 주며 매일매일 일기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언제 전화를 했는지, 누가 언제 다녀갔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일자별로 기록하라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했습니다. 자식과의 일을 그렇게 기록한다는 게 마치 적을 감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옳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지만 종이에 적힌 글자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증여서에 도장을 찍은 그날 이후 민호로부터 온 안부 전화는 단 2번뿐이었습니다. 명절에는 그저 짧은 문자 한 줄이 전부였지요.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들르지 않았고 손주는 학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받은 며느리의 문자는 단 2통이었어요. 한 통은 안부를 묻는 형식적인 문자였고 다른 한 통은 요양원 견학 일정을 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니 한 글자 한 글자에 차가운 거리감이 묻어 있었지요.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뢰하신 건과 관련해 흥미로운 정보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의 회사가 최근 거래한 부동산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알아본 결과 증여받은 15억 중 상당 부분이 민호의 사업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간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어머님,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업 자금 흐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답했지요. 변호사는 시간을 두고 차분히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지요. 그것이 비록 내 가슴을 다시 한번 무너뜨릴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 준영이가 갑자기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난 겁니다. 학교 끝나고 곧장 왔다고 하더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영이가 우리 집에 혼자 온 것은 거의 1년 만이었으니까요. 작은 가방을 메고 교복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는 손주의 모습을 보고 나는 한참을 그저 바라봤습니다. 키가 부쩍 자라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손가락 한 마디는 더 자란 것 같았지요. 그 사이에 나는 손주가 이렇게 자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손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부랴부랴 부엌으로 가 손주가 좋아하던 식혜를 꺼내왔지요. 손주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마시지 않고 그저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어린아이 치고는 너무 무거운 표정이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어디로 보내려고 한다는 거 진짜예요. 나는 손주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준영이는 부모님이 안방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민회에게 이번 달 안에는 무조건 정리해야 한다고 했고 민호는 어머니가 안 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친정엄마는 어떻게 해? 그 빚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 그 어린아이가 그 무거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지요. 나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할머니는 어디 안 갈 거다. 그러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손주는 그제야 안심한 듯 내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그 작은 등을 쓸어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끝까지 지켜주리라. 손주는 한참을 내 품에 안겨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혜를 한 모금 마시더니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지요. 할머니, 외할머니 댁에 가봤는데요. 외삼촌이 우는 걸 봤어요. 외할머니가 빨리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그러시고 외삼촌은 죄송하다고 그러시고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사정이 단순한 빚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집안을 흔들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손주는 식탁 위에 놓인 그 요양원 책자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그 책자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는 그 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할머니,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까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7살 손주가 어른들도 쉽게 던지지 못할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사진 속 노인들의 웃음 뒤에 어떤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 어쩌면 그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준영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도 불을 켜지 않은 채 그저 창밖을 바라봤지요. 시장 골목에서 아들이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와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거실에 앉아 그렇게 어둠 속에서 기다렸지요. 그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쩐지 그 자리는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어미는 어디에 있든 결국 자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 모두 우리 집에 와 달라고 했지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내가 단호한 목소리로 꼭 와야 한다고 말하자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나는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통장 어른이셨지요.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토요일이 다가오는 그 며칠 동안 나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지요. 거실에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고 평소에는 잘 닦지 않던 거실 창틀까지 깨끗이 닦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처럼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그 자리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습을 영원히 바꿔 놓을 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영숙이 한번 와줄까 물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이 일은 결국 가족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그 며칠 사이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거실에 앉아 차를 끓였지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손에 쥐고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그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과 어떻게 마주 앉을 것인지, 어떤 말로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그 어린 손주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말이지요.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손주 앞에서는 절대로 분노를 보이지 않으리라.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의 언어로 풀어야 하지. 그 무거운 짐을 어린아이의 어깨에 지우면 안 된다고 다짐했지요. 토요일 아침, 나는 시장에 나가 며느리가 좋아하던 대추와 곶감을 샀습니다. 사실 그날의 만남에서 굳이 차를 대접할 필요는 없었지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며느리에게 어미였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맞이할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차 한 잔 정도는 내어주는 법이지요. 그렇게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떡집에 들러 무지개떡도 한 모타사 들고 왔습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 떡이지요. 어쩌면 그날 이후로는 손주가 우리 집에 자유롭게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만큼은 손주에게 좋은 기억 하나 더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 가족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지만 그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지요. 무언가를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어쩐지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손주 준영이만 천진하게 내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차를 내왔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좋아하던 대추차였지요. 며느리는 그 찻잔을 받아들고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으니까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며느리가 가져왔던 그 요양원 책자였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두꺼운 서류 봉투였지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지영아.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건 한 가지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다.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지요. 나는 먼저 요양원 책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두 손으로 반으로 접었지요. 종이가 접히는 소리가 거실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이 책자는 어미가 받지 않을 거다.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는다. 며느리가 입을 열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15억을 넘긴 것은 노후를 너희에게 의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시장 바닥에서 단련된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석 달 만에 이런 식으로 돌아왔구나. 어미는 더 이상 너희의 호의에 기댈 생각이 없다. 며느리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나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지요.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증여 해제 청구서였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한 정식 법적 서류였지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그 서류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변호사를 만나셨다고요? 그래, 만났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어미를 시설로 보내려고 상의하는 그 시간에 어미는 어미의 노년을 지킬 방법을 상의하고 있었다. 민호의 얼굴에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손만 만지작거렸지요.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민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손주 준영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지요. 준영이의 울음소리에 거실이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나는 손주를 끌어안으며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 아이도 다 알고 있었다. 너희가 안방에서 한 이야기를 이 아이가 들었다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지요. 민호도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 아들. 앞에서 차마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손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영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손주는 며느리를 밀어내며 내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어미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쩌면 그날 그 자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었을 겁니다. 며느리도 그것을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등 뒤에 깔린 죄책감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나는 며느리가 그동안 숨겨온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은 15억의 행방과 관련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평생을 지탱해 온 한 가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잠시만 더 들어주세요. 곧 모든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결국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민호와 며느리는 서둘러 손주를 데리고 집을 떠났지요. 떠나기 전 민호는 내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저희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숙이었지요. 영숙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혹시 며느리네 친정에 대해 들은 적 있니? 영숙은 시장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며느리 친정과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었지요. 시장에서 떡집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며느리 친정과 한 골목 차이로 사신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우연히 떡을 사러 갔다가 그 떡집 사장님이 흘리듯 한 말이 그 빚 이야기였다는 것이었지요. 그분은 영숙에게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사진을 보더니 그분 시댁이 10억 정도 들였다지요 하고 무심코 말씀하셨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 더 캐묻자 그분은 그제야 자기가 너무 떠벌렸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무셨다고 했지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해서 거의 10억에 가까운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정리하기 위해 친정 식구들이 사위, 그러니까 우리 민호에게 손을 벌렸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았다는 것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증여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석 달 만에 며느리가 요양원 책자를 들고 왔는지 그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15억이라는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며느리 친정의 빚을 갚는 데 흘러간 것이었지요. 그리고 빈손이 된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실 여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를 모실 의지가 없어진 것이었지요. 나는 그날 밤 다시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떻게 자기 어미의 돈을 처가에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내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한 며느리에게 또 다른 분노가 일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입장도 짐작이 갔습니다. 친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시어머니를 시설로 보낼 명분이 될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날 새벽, 나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봤습니다. 사진첩 첫 페이지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 붙어 있었지요. 빛바랜 사진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는 어린 민호가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나는 우리 가족의 시간을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민호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그 모든 사진 속에는 시장에서 일하느라 머리를 대충 묶은 채 환하게 웃는 내가 함께 있었지요. 그러다 결혼 사진에서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민호와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결혼식 날 신부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진심으로 며느리에게 감사했지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에게 시집와 주는 색시가 어디 그리 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며느리는 이미 친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 않고 그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우리 집안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운명을 흔든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했지요. 증여받은 재산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증여 해제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요. 다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며느리 친정 쪽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반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는 어두운 얼굴로 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영숙이 들은 이야기는 사실이었다고 했지요. 15억 중 약 9억이 며느리 친정의 빚 정리에 사용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자료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빚이 갑자기 정리된 시점과 우리 아들 회사에서 거래된 부동산 자금의 흐름이 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지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 증거로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결국 어머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칼을 들고 끝까지 싸울 것인지 아니면 그 칼을 가슴에 품고 가족과 화해할 것인지. 그것은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는 어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날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이미 단단히 굳어버린 걸까요? 나는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손주 준영이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이 진흙탕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민호가 한밤중에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아들은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요. 마흔이 넘은 자식이 어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들에게 다가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어미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면 자식도 어미를 위해 한 번쯤은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가의 빚 문제, 며느리의 압박,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겁함까지요. 처음에는
처가의 사정을 모른 채 결혼했고, 결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을 살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견디지 못할 것 같다고까지. 했다더군요. 그래서 결국 어미의 재산을 끌어다 쓰기로 결심했고, 그 후에 어미를 부양할 여유가 사라지자 시설로 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거실 바닥만 보면서 가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띄엄띄엄 말을 이어갔지요. 엄마, 처음에는 정말 잠깐만 빌리려고 했어요. 사업이 다시 자리 잡으면 채워 넣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게 되어 버렸어요. 처가의 빚이 한 번 갚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 막아주고 나면 또 다른 이자가 생기고 또 다른 빚이 드러나고 결국 15억 중 절반 이상이 그 늪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미루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그 시장에서 모은 돈인데 그것을 처가에 갖다 부었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어머니를 피하게 됐어요.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너무 커서요. 그래서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설에 가시면 매일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죄책감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지요. 나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민호야, 어미는 너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다. 어미가 가장 슬픈 건 네가 어미를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처분할 짐으로 봤다는 사실이야.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처가의 사정이 어려웠다면 어미에게 와서 솔직히 말했어야 했다. 어미가 너희 부탁을 거절했을 것 같으냐? 어미는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내어줬을 거다. 다만 너에게 바란 건 단 하나, 솔직함이었어.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잘못을 했을 때 무릎을 꿇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다만 그때는 작은 등이었지만 지금은 40년의 무게가 실린 큰 등이었습니다. 그 큰 등이 들썩이는 것을 보니 나도 모르게 손이 그쪽으로 향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거두었지요. 어미의 손이 자식의 등에 닿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너무 빨리 오면 자식은 자기 잘못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일어서 버립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그 무게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돌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갚을게요. 어머니 노년만큼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자식의 그 다짐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해야 했지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은 새로운 신뢰를 쌓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영원히 미워하는 어미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민호는 새벽까지 우리 집 거실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도 안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요. 거실에서 가끔씩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는 시간을 빼앗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살며시 일어나 거실로 나가봤지요. 민호는 소파에 웅크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15살 그 아이로 돌아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옷장에서 얇은 이불을 꺼내 그 어깨에 살며시 덮어 주었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지요.
마흔이 넘었어도 잠든 모습은 어렸을 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입술을 살짝 벌리고 눈썹은 미간 사이로 살짝 모인 채로 자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시장에서 늦게 돌아와 잠든 아들 옆에서 나는 이렇게 한참을 바라봤었지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 어미를 시설로 보내려는 어른이 되었을까? 그 사이의 시간이 어디서 어긋난 것일까?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새벽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지요. 새들이 울기 시작했고 멀리서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 아들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미워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엄이라는 자리가 본래 그런 자리였기 때문이지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어미는 그 잘못의 절반은 자기 책임으로 짊어지고 살게 되는 법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혼자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도 대충 묶은 채였지요. 평소에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지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며느리 앞에 앉아 그저 바라봤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과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친정의 빚을 막기 위해 시작된 일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처분하는 계획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해졌는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지요. 친정 아버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빌렸던 돈이 점점 불어나 마지막에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빚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친정 식구들이 모두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였다고요. 며느리는 그 사실을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 숨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지요. 두 번째 잘못은 그 빚을 시어머니의 돈으로 막기로 결심한 것이었고, 세 번째 잘못은 그 후에 시어머니를 시설로 보내는 것을 자기 안에서 합리화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결혼이 어그러질까봐 무서워서 숨겼어요.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 후로는 한 번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 갈 돈을 친정에 부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멀리 두면 그 죄책감이 사라질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준영이만큼은 이 일에서 빼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그 마음만큼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도 결국 어미였구나 싶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며느리도 친정의 딸이라는 자리에서 흔들렸고 자기 아들의 어미라는 자리에서 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끓여 그녀 앞에 놓았지요. 지영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어미도 그랬고 너도 그랬을 뿐이다. 며느리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어미가 15억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너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것을 너희가 이해해 주어야 한다.
소송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처가의 빚 정리에 사용된 9억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남은 재산과 별도로 민호 부부가 분할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어미에게 지급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미의 거주권과 부양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된 새로운 가족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형태의 합의가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끝까지 싸우다가 서로 등을 돌리고 헤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가족이라는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한 것이었지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는 민호와 며느리, 그리고 나, 이렇게 셋만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학교에 보냈지요.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끼리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했으니까요. 변호사는 합의서의 한 조항씩을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매달 지급될 금액, 정기적으로 만나야 할 횟수, 의료비와 관련된 책임 분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미가 원하면 언제든 이 합의를 다시 검토할 권리까지요. 그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었지요. 다만 그 약속이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종이에 기록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더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죄송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며느리에게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지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올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는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민호가 내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모셔다 드릴게요. 같이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가슴에 꽂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자식이 어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말이지요. 그런데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셋은 가까운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모두가 음식만 깨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어색함조차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칠 무렵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준영이랑 우리 셋이 한번 같이 어디 다녀올까요? 엄마가 가고 싶으신 곳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두 사람 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 산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사실 작년부터 가야지 하면서 못 갔어.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민호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다음 주말, 우리 가족은 시골에 있는 남편의 산소에 함께 갔습니다. 가는 길 차 안에서 손주는 신이 나서 떠들었고, 민호는 운전을 했고, 며느리는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가족 나들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어렵게 다시 찾아온 것인지를요. 산소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봉분 앞에서 나는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지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다고 자랑하려 했는데 이렇게 또 한 구비를 돌고서야 가족이 되었네요. 그래도 결국 가족이 되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손주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말에는 우리 집에 오세요. 엄마가 김치찌개 끓일 거래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며느리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살짝 웃었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김치찌개요. 제가 잘 끓이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초기에 내 옆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던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 평범한 일상이 다시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몇 달간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어려워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명절에는 다시 우리 집에 와 음식을 만들었고, 가끔은 손주를 데리고 와 하룻밤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과 같은 친밀함은 다시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잘 붙여도 그 자국이 남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자국조차도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사정은 그 후에도 한동안 어려웠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결국 작은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셨고, 친정 어머니는 사찰 근처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마음을 달래신다고 했지요. 며느리는 그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었지만 더 이상 우리 집안의 돈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며느리가 지키려 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지요. 한 번은 며느리가 내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친정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라고 받아온 돈이라고 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나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지영아, 그 돈은 네가 손주에게 써라. 어미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요. 어미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 자식의 짐을 한 번이라도 더 덜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일 이후로 부쩍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자주 우리 집에 들렀고, 가끔은 자기 용돈으로 빵이나 과일을 사오기도 했지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쓴 일기장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일기를 읽으며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견뎌낸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를요. 결국 그 작은 아이의 마음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주기 위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동정하시나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절대적인 악인도 완전한 영웅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어떻게든 일어서려 했던 사람들일 뿐이지요. 며느리도 그 시점에서는 자기 친정을 살리려는 한 명의 딸이었고, 민호도 자기 가정을 지키려던 한 명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는 한 명의 어미였을 뿐이지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일은 단순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15억이라는 큰 돈도 결국 가족의 신뢰 앞에서는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에는 그 돈보다 더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식에게 무언가를 미리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번만 더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과 의지할 수 있는 자리를 잃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니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일군 그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책자 한 장으로 정리될 만큼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리를 분명히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어미라고, 부모라고, 자식의 인생을 위해 자기 자신을 모두 비워내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이야기를 꼭 보러 가주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들으신 것보다 더 깊은 감동을 드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할머니 순자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